어두운 밤, 차가운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는 이 시간, 여러분을 다시 한국의 어둠으로 초대합니다. 혹시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또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제 한국이 짙고 어두운 공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의 밤을 불안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양만 가깝다. 머릿속도 없는 주제에 그냥 부금 넣어서는 해질거리는 꼴이 참 가짜는 인간이다. 야근하면서 온 힘을 쏟아 부어도 모자를 파네. 집에 못 가서 반달을 났다.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우리 와이프가 어쩌고 하는 걸 듣고 있으면 여자한테 꽉 잡혀사는 찌질한 민달이 있게 뻔하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찌그러져 있는 꼬라지다. 눈에 환해서 저를 한숨이 났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김 과장이다. 그는 뭐가 그리 좋은지 저 한심한 양반한테 꾸벅 예사하며 웃고 있다. 기세 모라비 같은 새끼. 저놈은 뭐 이제 끝나봤자 어디 가서 올빛님들 꽃에 궁예를 하면서 돌아다니랬지. 겉으로 번듯한 척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점착 뒤에선 여자의 환장한 관상이다. 뭐? 그럼 저도 들어가도 될까요?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덕주입니다. 부장님 주제에 꾸민 덕치고 차라입은 꼬나지에 누구를 꼬시려고 저렇게 향수를 뿌려대는지. 맞아, 머리가 어떨 정도다. 하여간 못생긴 것들이 밝히긴 또 밝히는 게 확실하다. 거대기 순진한 남자 하나 꼬셔내서 돌이 나쁘고 몸을 생각하는 어긴년이겠지. 오늘도 어디 나이트 같은 데 가서 다리 벌려져 남자를 찾아다닐게 뻔하다.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한숨을 뱉으며 짐을 챙겼다. 왜 그래 손? 무슨 일 있어? 날 쳐다보는 김과장의 눈빛이 그렇게 띠꺼울 수가 없었다.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따위 한심한 인간들이란 일한다니 저도 녹차수 거치가서 던열쇠가 아프나 싶었어서 너고 말하르다 꾹 참았다. 난 밖으로 나갔다. 어떻게 지도가 대목을 사라니 전 하나도 없는 건지 서삽스를 짜증이 몰렸다. 반장하세요. 박주임 8시 57분. 조러진 김과장 9시 1분. 역시나 오늘도 날 실망시킨다. 9시가 업무 시작이면 아니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준비해야지. 하드사 심장이라 적적부터가 10분을 무섭게 늦으니 발음물이 잇따를 수밖에. 각주임은 가방 내려놓기 무섭게 커피부터 준비한다. 그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열을 불이 났다. 그리고 그 커피를 다 마시고 나면 또 화장실 갔다 온다고 시간 잡아먹겠지. 무슨 민치절 갑자기 딸끔 떤덕치고 사람이 들러없는 그집 화장실로 간다. 몰래 남자라도 숨겨두고 짬날 때보다 화장실에서 서로 놀컷 빠는 걸지도. 아니 과일 김과장이랑 펴떠먹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러고 보니까 둘이 같이 자리 비우는 대화도 여러 개 있었으니까. 김과장 그 양반 전대핀 납치고 자주 되락거리니 그 사이에 둘은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그 짓을 해댈지도. 역시 꼴 같다는 것들은 꼴 같다는 것들끼리 들어붙기 마련이다.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손번 제대로 잡아서 통매를 돌려. 전부 접었다가 저 풀어버리면 쪽 불려서라도 그만 좋게 뻔하다. 그게 아니라도 회사에서 잘리겠지. 여친 김에 대머리 팀장의 비리도 키버리는 거다. 저렇게 툭 튀어나온 배를 보면 욕심이 가득한 인간이 있게 뻔했다. 분명 회사 자금을 기에서 빼먹고 쓰들었다. 증거를 접어다가 오버려버리면 보기 싫은 인간들을 완전히 치워버릴 수 있다. 그럼 난 공로로 인정보다 역대급 쪼고서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팀장이 되어 지척팀을 꾸리는 거다. 그때는 철저하게 뽑아서 최고의 엘리트 팀으로 만들 것이다. 기성, 능력, 학력 전부 다 꼼꼼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로만 세워놓는 거다. 물론 외모 커트라인은 최대한 높게, 대머리에 기스 모러비에 못생긴 여따이들은 자식 보지 못하게. 생각만으로 기분 좋아지는 일이었다. 이소원, 소류, 저 좀 넣어주시죠? 한참 청상에 부풀어 기분이 좋아했던 순간 팀장의 거스르는 목소리다 내 신경을 건드렸다. 네? 어제 변함놈들. 팀장은 뭐가 불만인지 잠시 날 보고 웃더니만 고개를 숙인다. 몸을 보고 올려드릴까 바로 접속해서 결제 올려. 거침부터 야르고 지랄이야. 씨발 돼지 새끼가. 매일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돌에 버려도 될 것 같다. 오늘 손님이랑 약속 있어서 먼저 쓴다. 점심 맛있게도 먹고. 팀장이 나가자마자 저 둘은 밥 먹으러 가야겠다며 신나서 둠쳐졌다. 어제 점심시간 10분 남았는데 역시 일괄적으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박재임이 내게 말했다. 저희 소바집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가실래요? 가기로 했더니 범질. 아무래도 둘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모양이다. 역시 레스버즈 맞았다. 방금 저 둘은 밥도 먹고 있다. 아니 그보다 소바련이 메뉴를 고르는 센스도 진짜 크다. 네? 연 결론들. 그럼 골기를 먹고 올게. 김과장은 메뉴를 바꿀 생각도 못하는지 그대로 적지임한테 나갔다. 썩어져 녀석게. 오케이. 차라리 잘 됐다. 너희가 밖에서 히히덕거리는 동안 너희 둘은 나락으로 갈 것이다. 난 어제 챙겨두었던 공기계 푹을 들고는 밖으로 나갔다. 역시 2층 여자 화장실은 아무도 없었다. 증거를 조를 때 역시 카메라가 최고다. 이 휴대폰으로 조명을 확실하게 보낼 것이다. 끙끙거리며 천장 한판을 떼어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서울 여기서 뭘? 차들장 돌아보니 김과장을 차분한 표정으로 날 보고 있었다. 그걸로 뭐하려고? 뭐가 설치하게? 박재임이 이서원 여기 들어가는 거 겉에서 와봤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뭐라. 밥 먹으러 간다놓고 뭔 또 화장실에 채워서 지랄이야. 아니 몰카 아닙니다. 아니 좀 보고 아니여. 점점 드러나서 휴대폰 설치하려는 거 맞구먼.
그동안 이상한 사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도 그냥 넘어갔었거든. 근데 이건 너무 선 넘는 거 아니야? 마음에 안 들었다. 시꺼짓게 뭔데 마음에 드냐 안 드냐고 써. 시듬이 평소였다면 참도 안 하고 말지만 오늘은 저 먹으러서 다섯 고 길었다. 근데 김 과장님, 시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시가 뭘 잘못한 것도 있습니까? 김 과장은 기가 막히다는 듯 날 삐딱하게 쳐다보더니 축석부같이 대탄을 시작했다. 이런 쓸모없이 끈적거려져 다른 사람들한테 다 넘기는 거, 말끝 틀리면서 예의 없이 대하는 거, 싸가지없이 대하는 거, 직원들 모두를 평가질하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만들어서 뒷담화하는 거, 혼자 멀어도 되는 년 건방지게 굴면서 도움을 안 되고, 이기적이고 눈치 없고 일 못하고 그런 짓을 기분 나쁘게 저걸거리고 밥집 먼저도 그렇고 건그래도 한번 제대로 얘기해줬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이따위 짓거리야? 내 기분을 투살 내버리는 저 말에 머릿속이 뜨겁게 달궈졌다. 나를 병신 취급하는 말도 칼씨바다는 듯 보나보나 눈깔, 빨빨이 미국을 떠부는 그 눈깔이 꽤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근데 김 과장님,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뭐? 눈알 똑바로 못 뜹니까? 난 참지 못하고 김 과장 목살을 꼬나치었다. 그래, 저 필요 없다. 이따 싸가지 없는 새끼는 개처럼 패셔야 된다. 하지만 내 주먹이 휘둘려지기도 전에 순식간에 벽에 미쳐졌다. 이 새끼 어쩌 돌았나 씨. 내 새끼가 어째서 대록 살려고 있어. 너 이거 죽을 게 그대로 못 넘어가겠다. 그렇게 알아. 내가 지를 처벌하는 게 너 같은 놈들이야. 알아? 양심 없고 능력 없고 인성 같은 남 너 같은 놈들. 너다. 또 저런 까르다. 뽑아먹어도 시원찮은 저 개 같은 운딸. 난 김 과장을 향해서 넌 힘을 다해 달려갔다. 하지만 이번엔 맥없이 저닭으로 미쳐질 뿐이었다. 두라고 하고 나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다. 근데 난 포기하지 않았다. 제대로 한 방. 제대로 한 방 날려치지 않으면 속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내 눈으로 개구리 하나가 뒀다. 그리고 난 잽싸게 걸려를 집어들고는 크게 휘둘렀다. 나이스. 순간 저 자식은 찬로 막아내긴 했지만 느낌이 묵직한 것이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았다. 근데 이걸로 안 되지. 두 번째로 휘두른 대걸레는 쇳덩이 쪽이 아주 정확히 김 과장의 얼굴을 찍었다. 키워나가는 피를 보자 날더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었다. 그래도 부족하다. 조금 더? 저걸레 쇳덩이가 김 과장의 뼈를 부수며 살을 뚫을 때마다 날 못다 시열이 날 감싸고 시작했다.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두두둑 댄다.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다. 김 과장은 뭉칠거리지도 못하고 피투성이 가든 채 쓰러져 있었다. 그래, 이따위 주석던 머구리 너랑 더 잘 어울려. 역시 쓰레기한테 배가 얇디다. 개새끼들, 섬이 나를 무시해. 대가리가 타석과 정신을 차리지 이 씨발 새끼들. 씩씩거리면서 다른 놈들을 잡으러 나가려던 그때 번뜩 도끼를 돌려
쓰러진 김과장을 돌아보았다. 눈을 뜬 채로 죽은 김과장은 아직도 날 바라보고 있었다. 또 저 40원 뒤 저점일 연가를 들썩들었듯 뜨겁게 져야 되는 또 겁을 참지 못하고 다시금 대걸갈을 들어 시체를 부러졌다. 난 정신없이 울어지다. 어느새 나타난 경찰들이 날 붙여다 바닥에 쓰러뜨렸지만 내 가심은 오로지 시체에 가 있었다. 야, 넌 깔가고 이 씨발 새끼야. 시체는 마지막 순간까지 날 보고 있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한심하다는 눈빛이고. 전 먹어지를 깃들어도 재력은 오른 게야. 가마연밤은 언제나 그럴 때 그렇게 서두르 때였다. 건만 바라게 놨자 개태는 기는 막을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불쏘시대들은 그만해. 우리 그냥 그만해. 내는 그냥 둘인기라 잠에서 살아야지. 가마연밤은 그 말대로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40년 가까이 두 거마의 독을 지켜 시체를 태웠다. 제대로 된 염이 아닌 쓸데없는 시체를 처리하기 위한 소바지였다. 한때 중장비를 몇 대나 가지고 있던 건설업체 사장이었다는 거마연밤이 어떻게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고 어떻게 사장 자리를 빼앗겼으며 어쩌다가 조폭들 지치다거리 하고 있는지는 이미 1년 내내 들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지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흔적부를 지키며 연밤이 해준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되뇌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인 가마연감과는 달리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해 그다지 열심히 산 기억은 없었다. 그냥 적당히 놀다가 적당히 먹고 살길 바랬을 뿐. 하지만 슬슬 내 미래에 대해서 정감을 느낄 듯은 노름꾼의 아버지 덕에 어이없이 진로가 정해져 버린 것이다. 날 이곳에 끌고 왔던 적대 실정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이 거마곰이 네 집이고 저 거마 영감이 네 아버지다. 영감한테 계속 잘 배워. 영감이 죽으면 너 혼자 해야 되겠다. 난 그날 이후 가마 연밤의 아들 부지깽이가 되었다. 부지깽이! 나 부르는 목소리에 자극히 몸을 돌려 볼따리 문을 열었다. 부지깽이란 이름은 가마 연밤이 죽고 나서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봐야 나를 부르는 사람이라곤 이 떡대를 포함한 몇몇 뿐이었다. 시장님 오셨습니다. 그는 술을 가져와. 돈들은 좀 말아. 적극 빗소리를 끌어와서는 실장의 스마차에 태음글을 열었다. 차사 비닐이 담긴 피처점이 고깃떡이다. 총 5. 비속한 손으로 고깃떡을 쌓는 동안 실장은 담배를 태우며 거마를 뜯었다. 여태 다 못 태웠어? 그게 마지막입니다. 실장은 못맞다가 따는 듯 삐딱하게 쳐다보며 계속 나랬다. 그러지 마라. 시체 소화로 벗는 거 혹시나 누가 보게 되면 진짜 감당 못한다. 그럼요. 잘 알죠. 문제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컷신거리며 시체를 옮기고 있는 뒷골이 아슬스럽지만 지금으로선 딱히 감도가 없었다.
교수 골고루 줘서 계속 나올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껐떡 잘못하면 다음번 가마속에 쳐 넣어지는 건 너야. 역시네. 결국 시장에 돌아갈 때까지 노비마냥 核심거리 뒤에서야 허리를 뺄 수 있었다. 저 테르시 같은 새끼. 소심한 녀들 포부어 쳐고는 카메라 쩍 떴다. 꼴을 보리 슬슬 끝나가는 듯함이 일단 하나를 꺼내서 미리 작업해놓고 나머지는 냉동 창고에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았다. 난 맨 위에 있던 시체를 꺼내 작업대로 올렸다. 칼을 들고 비닐을 벗겨내려던 나는 문득 손을 멈추고는 한숨을 쉬었다. 또다. 다시금 이 빌어먹을 상황에 대한 발못할 혐오감이 온몸을 기어다녔다. 이런 짓을 해도 될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할지, 도망칠 수 없을지 수백 번이나 해왔던 생각들을 다시금 되뇌이고는 거마향감의 말을 떠올리며 생각을 갈무했다. 내가 바라기다야. 닫기를 물었다. 그저 넌 어떠치기만 했던. 잡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자. 이게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자. 그렇게 생각하며 비닐을 벗겨냈다. 너? 나 시체를 맞이했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보통 여기에 들어오는 시체는 눈이며 장기며 쓸모 있는 것들은 전부 뽑혀버린 이른바 통나무 상태였기 때문에 끔찍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이건 다르다. 칼을 댄 적도 없고 요나 역시 그대로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마치 잠든 것 같은 여자의 얼굴은 참다한 미인이었다. 형태를 제대로 갖춘 여자의 모습은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다. 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가만히 여자를 내려뒀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는 가만히 살떴다. 이미 다 끝났으니 서두른 시체를 놓아야 했다. 하지만 이리 또 옆던 여자를 불태우자니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난 여자를 급히 알아들고 빈도 창고에 넣었다. 그리고 펼쳐낸 다른 시체는 엉망으로 망가진 상태였다. 그 덕에 죄적 없이 가마 속에 밀어 넣을 수 있었다. 내가 여기 온 지 이제 7년밖에 안 됐거든? 근데 벌써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야 뭐 태어날 때부터 난 도시갱이했던 것 같다고. 그게 싫어. 그게 싫은데 거만한 거면 그래야 한대. 난 도시갱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려는 거야. 저랑해도 달라질 건 없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여자 시체. 시체에다가 이름을 붙여주었다. 새벽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시체가 앉아 뒤절치절 떠들고 있었다. 내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너무 외로웠나 보다. 죽은 시체에게 마음이 닿은 탓에 마치 연인인 듯 친구인 듯 대하는 것이다. 집에 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직행은 아니었을 거잖아. 지금이야 그렇다 치는데 내가 죽을 때도 부직행이면 안 되잖아.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금동고의 한기가 짜고를 제끼 속을 펴고들었지만 꿀꿀 버티며 말을 이었다. 난 언젠가는 여기서 나갈 거야. 전 모거지가 아니라 그 돼지새끼 모거지를 곁으로서라도 널 보고 있으니까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시브가 나 좀 응원해줘. 네가 응원해주면 나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벽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봐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이가 그거를 해주는 것 같은 기운으로 나뒀다. 그저께 시천이 왔을 때도 장당히 맞을 수 있었다. 시천은 저철했습니다. 물론 내 노창고 안쪽엔 새벽이가 곱게 앉혀져 있었지만 그의 당당한 태도를 본 시천은 그저 의심하지 않았다. 오늘은 몇 개 없으니까 빨리 옮겨. 시천 너스를 버리며 좀 내려띄우는 도다 지운 척에 시체들을 옮겼다. 교수 좀 시끄러워졌어. 도치소 정보가 전문가. 경찰들이 여기저기 줄 서시고 다니니까 노조 조심을. 뒷좌석에 있던 음식과 생필품들을 다 내리자 실정은 그대로 떠나갔다. 저 신문 무슨 전부 도저 새끼들. 차라리 경찰이 좀달 새끼들을 전부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럼 저 돼지 새끼다 거길 다 정리하라고 하겠지. 그때 난 재수없이 저 돼지 같은 녀석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그대로 저마 아래다 쳐넣을 것이다. 그리고 난 여기 없었던 것처럼 이곳을 떠나 두식객이란 이름을 버리고 새 삶을 찾는 거다. 생각만으로 기분이 좋아 풋머리를 흥얼거리며 집을 정리하다 문득 저만이 멈춰고는 냉동고를 바라보았다. 그럼 새벽에는? 건물이 그래도 새벽에를 데려다는 건 무리다. 그렇다고 저렇게 담치해놓고 떠나지 못할 것이다. 경 해주자. 제대로 덕채 차려서 차 찾아맺힌다. 벽을 모아서 양치다를 모습 토르치자. 근처로 샌드가 떴다. 다른 고깃덩어리처럼 다섯 태음기 대충 한다 섞어 땀에 묻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항아리에 담아서 잘 보내주는 거다. 가식은 컨돌에다 나왔다. 난 저딴 거 좋아. 저딴 거 쪽으로 밤낮을 얻으려고. 근질은 내 소명이 안 받고 늙은 때서 시장에 날라주는 일이 괜찮을 것 같은데. 샴사르든 짐짝이든 술을 다 식금 내려서 돈 받는 거지. 그러다가 돈 좀 모이면 오토바이 한 대 사고. 어째 괜찮지 않아? 새벽에 얼굴에 낀 성의를 깨끗한 수건으로 따르는 말했다. 다행히도 같이 새벽에는 잠잠 모습 그대로였다. 그렇게 살다가 젊은 아가씨랑 눈을 마실지도 몰라. 그래, 딱 새벽에 널 닮은 예쁘장한 여자. 같이 시장 당금도 하고 같이 걷고 저작바람도 쓰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해암 쪽에 작은 가게를 하나 내는 거야. 가게 이름도 쓰박해놨어. 새벽에 오면지 이 이름을 땄어. 어때? 꿈과 같은 이야기였다. 그럼에도 이 망상은 날 움직이는 힘이 되어줬다. 이 모든 것들이 새벽의 덕분이었다. 내 외로움을 달래주고 나의 상대가 되어주는 새벽이. 시체를 태우고 쓸쓸히 가마를 지키고 내리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에 발은 위로 겹다졌다. 하지만 이 내적 표가마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녀석아, 너 뭘? 갑자기 창고 문이 열리며 실장이 들이닥쳤다. 오늘은 처음 본 날이 아니었을 텐데. 실장님? 너 뭐하다고 무전을 하셨대요? 그 실장 또 뭐? 난 버벅버벅거리며 대답했다. 그길 아직 못 태워서 이제 하려고. 실장은 생각해 울떡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저렇게 옷까지 입혀놓고 이제 태우는다고? 가발은 다 꺼져 있는데? 난 대답하지 못했다. 너와 얌전히 밖으로 나가자. 곧바로 실장의 발길질이 이어졌다. 열을 뚫어서 껴
이거 시체 절 처리하라고 했어 어렸어. 시체로 먹으냐? 뭐? 같이 돌아놓고 태워줘? 새벽기가 말하면서 몇 번이고 상상했던 모습은 돌이킬 수 없었다. 실장의 주먹을 피해서 가볍게 그의 목을 엉켜잡는 내 버섯땀인 현실을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겁에 질려 뭉클해져 말기는 조직깨기만 했었던 잊고 있던 공포감이 피어오르자 비참함보다는 포기가 몰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참 내나 용서를 빌고 나서야 발길질을 벗었다. 너 지금 당장 저 시체 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덜크덕에 쳐놓으라고. 겉할 새도 없이 긴 눈목을 끼워때렸다. 딱딱하게 굳은 새벽을 꺼놨다. 새벽에는 단전 자세 그대로 벌어있다. 이대로는 가만히 들어가지 않을게 분명했다. 뭘 안 들어가는 막지로 때려 부셔서라도 쳐놓으라고. 이 대가리 먼저 껴줘. 쩍쩍 놀라며 망치와 톱을 가져왔다. 새벽에 곧겨진 다리에다 톱을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우스 속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대신 미소 짓는 새벽이를 닮은 여자. 아니, 새벽이의 얼굴 생각났다. 야, 빨리 안 해? 그래, 오늘 성적 하나 치러져 이 개새끼야. 내게 다가오는 실장의 발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 순간 곁에 있던 망치를 크게 휘둘렀다. 턱하는 소리와 함께 실장의 고개가 휘터고 꺾여 들어갔다. 손에서 느껴지는 짜릿하면서 이 묵직한 느낌은 이 돼지 녀석은 도발로 일어나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해줬다. 이렇게 쉬운 곳이었다니. 그동안 날 기록하고 가둬둔 이 돼지의 결말이 고작 저것이다. 이렇게 쉽다는 걸 진짜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슴 깊음도 잠시 마음이 급해졌다. 떴다. 새벽이. 마음 같아선 버럭거릴 새벽해를 녹여 정성스레 잠대를 찌른기 정성스레 화장해서 요거를 수거하고 싶었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시간이 그리 맞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새벽을 두고서 떠날 수 없었다. 실장 차 뒷좌석에 새벽길을 고개 앉혀놓고 간전기를 채웠다. 가까이서 보면 시체인 걸 알아채겠지만 멀리서 본다면 그리 티가 나지 않을 것 같았다. 시키는 대로 돛시터 물건을 씹고 실장의 곁으로 지갑까지 꺼내어 차를 출발시켰다. 슬슬 벅찬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꽁꽁 새벽에는 며칠을 버텨둘 것이었다. 커다란 내전구를 구할지 아니면 화장할 수 있는 곳을 찾을지는 아주 문제였다. 그저 시급한 새벽기와 바다를 보고 싶었다. 삶을 살아가면서 먹는다는 것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또한 감사하게도 이 세상은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다. 자칭 미식가이자 대식가인 나에게는 행복한 사실이 밑되게 없다. 기복 가하다 말할 수 있는 나의 금식 사랑 덕분에 꽤 많은 돈을 식비로 탕진해 버리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은 기 느껴지는 포만감은 진짜만 행복의 상징이다. 이도 의심치 않는다. 그다지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인생이지만 내 삶을 살아나는 이유가 그런 행복감 때문이다. 하지만 어제부터 내 작은 행복이 펼쳐가고 있었다.
잠에서 깬 나는 엄청난 허기에 이맛을 다시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저다가 널린 쓰레기들을 피해 지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를 끓여들었다. 회사에서 잘려 백수 같은 지 한 달째. 비와 함께 일을 그만둔다 툭 쉬자는 생각도 조그만 돈을 까먹으며 김좀 버리고 있다. 순식간에 물 한 통을 비운 나는 그대로 냉장고를 계속 걸었다. 기분 좋게도 냉장고 안에는 삼겹살이 있었다. 난 군침을 삼키며 삼겹살과 함께 김치와 상추를 끓였다. 겉소절 보니 키쌀밥 역시 3분의 1쯤 남아있었다. 공깃밥 3개 분량은 되겠지만 나한테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난 냉동실을 뒤져 냉동만두 한 봉지를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서둘러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서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다. 삼겹살이 구워지면 나는 냄새는 내 정신을 어지럽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냉동만두가 다 데워졌다. 견디기 힘든 어기로 급히 만두를 꺼내 봉지를 찢어버리고는 내 손으로 조개 집어 그대로 입 안에 넣었다. 만두가 매우 뜨거운 탓에 혀가 끼었지만 혀를 굴리며 만두를 씹어서 뜯다. 천수병을 들어 입안을 씻기고는 다시 만두 3개를 입안에 넣으며 고기를 절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다 익은 고기를 프라이팬째 식탁에 온도로 또 냄비에 물을 받아 올렸다. 그리곤 남은 만두를 집어먹고는 식탁에 앉혔다. 자리에 삼겹살을 몇 점 집어 걷어 올려놓고는 조박하게 고추장을 찍어 올렸다. 그 위로 잘 익은 김치 한 점을 올려 입안에 넣었다. 그걸 시작으로 나는 빠른 속도로 접시를 빌기 시작했다. 그러다 고기 먹는데 집중한 나머지 냄비를 듣고 있었다. 물이 끓는 소리에 고기쌈을 입안에 오겨놓고는 찬장에서 라면을 3개 꺼내 냄비 안으로 집어넣었다. 꼬들꼬들한 라면에다 삼겹살을 싸서 남은 고기를 다 처리하고는 미리 남겨둔 밥을 국물을 말았다. 이번에도 김치를 얹어 넣고 터먹기 시작했다.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들이켜고는 냄비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이제 끝이 아니다. 난 냉동실에서 파먹는 아이스크림을 한 통 끓여와서는 숟가락을 들고 크게 한술 떠서 입 안으로 마구 우겨 넣었다. 다 먹은 아이스크림통을 아무렇지 않게 던져놓은 난 식탁을 들러뒀다. 말 그대로 전투적인 식사 연적이 눈앞에 펼쳐졌다. 엄청난 양을 먹어 치웠지만 난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포만감, 가장 중요한 포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아직도 꼬르륵거리는 배를 내려다보며 허주심을 지었다. 그렇게 입안에 오겨 넣었는데도 여전히 눈을 뜬 그때처럼 배가 고픈 상태였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 허기가 심해지더니 지금은 아예 포만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먹는 양이 늘어서 맛있는 음식을 실컷 즐길 수 있다는 즐거움도 잠시, 아무리 먹어대도 허기는 가시질 않았고 하루에 대다수를 없는데 하려 하는데도 몸은 점차 열려갔다. 방금 식사를 마쳤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음식 배달을 시키기로 했다. 범역 역시 하루 종일 음식을 전쟁을 치르겠다. 양념치킨과 간장치킨을 한 마리씩 주문해 입 안으로 무뎌넣기 시작했다.
쇼생로 시켜야 조금이라도 빠르게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러다 치킨을 단쯤 먹어갈 때 큰 사이즈의 피자도 도착했다. 난 콜라주 순식간에 비워버리던 피자 2조각씩을 들어서 입 안으로 밀어넣었다. 족발은 배달이 밀린던지 맛이 도착하지 않고 있었다. 한 손에 피자를 들고는 다시 냄비에 물을 받아 그 안에 3개를 더 끓였다. 이번엔 계란도 2개 넣기로 했다. 라면이 다 익어갈 때쯤 족발이 도착했다. 냄비를 내려놓고 족발에 새우젓을 든 덕지또는 맛국수와 함께 입안에 밀어넣었다. 그야말로 걸신이라도 들린 듯 펼쳐먹은 음식들을 다 먹어 치우고는 새 아이스크림을 한 통 꺼내서 그마저도 싹 비워버렸다. 터무니없는 날이었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먹으면 먹을수록 음식의 맛이 잘 느껴지지 않고 있었다. 아무래도 거도한 폭식으로 혀가 도매지는 모양이다. 하지만 고작 그럼 이후로 굶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마치 혀고가도 같은 한심한 꼴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배를 채워야 했다. 깊게라든가 무한 밀폐집에라도 가야지. 이대로 가다간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바닥을 낼 때 분명했다. 난 크지 한숨을 쉬며 가디를 나왔다. 며칠간 무한 밀폐집을 돌아다니면서 저렴하게 식사를 해야겠구만. 얼마 가지 않아 쫓겨나고 말았다. 창식을 벗어날 만큼 턴목이 됐으니 더 남야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다른 곳이라도 알아볼까 했지만 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는지 이제 어떤 가게에서도 날 받아주지 않는다. 이제 슬슬 돈도 떨어지고 있었다. 더 이상 맛이 문제가 아니었다. 어차피 얼마 전이었다. 거의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살기 위해서 입안에다 음식을 밀어넣을 뿐. 경장에 남은 돈을 세트하고는 난 마트로 향했다. 라면을 버스집을 사서 물을 잔뜩 넣고 끓이면 저렴하게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어떻게든 허기를 채우려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 겉방을 물에 불려서 미친놈처럼 파먹었지만 그마저도 한계였다. 이제 집안엔 먹을 것도 없었던 더 이상 돈도 없었다. 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말 그대로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은 초췌한 모습이다. 살아있는 게 신기한 상태였다. 꿀쩍해진 배에서는 열심히 꼬르르 소리가 나고 있었다. 난 헛웃음을 지으며 땅바닥에 들어누웠다.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백수가 밤 아래서 불못 쳐뒀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다. 창피해서라도 이렇게 끝내기 싫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움직이기 힘도 없었고 돈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난 흰그 격탈을 들어 맘상한 소리를 날아뒀다. 거기에 입맛을 다시며 난 천천히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창 옆에 꼬리를 침쳐. 사은이 뭐라고? 진원사는 눈앞에 놓인 시체를 보며 반대를 꺼내 물었다.
주식입니다. 손을 거의 팔꿈치까지 입안에 집어넣어서 기도가 먹겠습니다. 정황상 파악해 보니까 자기 입찰을 먹으러 간 것 같습니다. 담담한 감식반을 말해 김영사는 기가 막힌 듯 고개를 흔들었다. 저기 사람은 뭐 자세한 건 두 번 결과가 나야 되겠지만 단기간 격식으로 귀잔을 터무니없을 정도가 번까지 잡혀왔습니다. 도시 즉시감이라도 얼마 안 잡았었고요. 원목에도 급속도가 보난 것 같던데요. 김양사는 거대한 뚱뚱한 시체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저렇게까지 복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잔치의 식장이라든가 스트레스 같은 그런 식체는 아닌 것 같은데. 잔치바는 캔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대적댔다. 글쎄요, 전례도 없고 딱히 이렇다 흔적도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터무니없겠지만 굳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영화에 한 장면이 생각나며, 혹시 그거 보셨어요? 브래드 피트인가? 뒤에 나온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 살인자가 어떤 사람들에게 총 들이대면서 먹치로 막 음식을 먹게 하거든요. 그 사람이 폭식으로 죽을 때까지요. 김영사는 길게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몸을 돌렸다. 참나, 실제 걸신으로도 들른 거 뭐야. 민망해하는 감식반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섰다. 여러 가지로 심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고사 정도로 끝날 것 같았다. 근데 우리 1시간 전에 밥 먹지 않았나? 갑자기 배고픈들? 시체를 봤으면 입맛이 딱 달아날 정서인데 왜 갑자기 배가 고프지? 김영사는 갑자기 밀려드는 하기로 거리동절을 하며 식당으로 향했다. 오늘은 호황과 창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황, 일면 호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황만말한 단어는 익숙한 듯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호황은 호랑이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를 말하고, 더 많은 천연두의 형태를 띈 전염감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호랑이 같은 경우는 영문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다시아권에서 호랑이의 존재는 여간 골칫거리 단위였습니다. 겁도 적게 삐질거를 가진 데다 상당히 영리한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호랑이에게서 해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호랑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이미지가 적다 보니 소신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 존재는 호환 쪽의 호랑이입니다. 산에서 호랑이를 마주친 경우는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5배로 속합니다. 일단 호랑이 자체가 사람이나 낯선 존재의 겁을 먹기보다는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다 호랑이는 백수 중에서도 삐질거리 좋은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순간 가속도와 도약 능력, 그리고 치안력 등이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어떤 학자는 호랑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랑이가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다면 단전하다고. 하지만 저는 앞에서 했던 이야기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는 일단 호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재미로 사람을 해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호랑이가 생각하기에 자신만의 영역에 있어선 반대는 샘물이 보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죠. 반대로 운이 좋게도 저놈은 자신의 영역 안에 있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지켜보기만 할 뿐 공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생각은 알 수 없으니 말이죠. 게다가 호랑이는 백수 중에서도 사람을 해치는 짐승이므로 만났을 때 썩 유쾌한 친구는 아니겠죠? 두 번째는 호랑이의 사냥 성공률은 의외로 낮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건 다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 확률이 낮다는 건 어디까지나 사족 보행을 하는 짐승들의 이야기일 뿐, 사냥의 대상이 사람의 경우엔 반대로 성공률은 높아집니다. 사람 맛을 알게 된 호랑이는 달달달 촉각을 이용해서 마을로 내려와 사람을 물어가는 등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짙어집니다. 때문에 아시아권에서의 호랑이란 거의 자연재해급의 방법 좋은 존재였습니다. 착복 겁사라고 해서 호랑이를 전부적으로 산단하는 벼슬자르조 존재했으니까 말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하나의 절반을 호랑이를 쫓는데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호랑이 때문에 죽게 된 사람의 초상집을 들어가두는 데 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호랑이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맹수였습니다. 호환의 능력을 도시 다루자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순간 가속도가 빨라 도망가기 힘들다. 피지컬이 좋아 상당히 힘들다. 몇 가지 전색에 따르면 사람을 자기로이 다루며 두목에 벼락을 다룰 줄 아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입니다. 참귀. 호랑이에게 작업 못하구나. 공격을 당해주고 사람은 참기가 되어 호랑이에게 얽매인 일종의 노비도 되어버립니다. 참기들은 호랑이에게 묶인 지방령의 셈입니다. 이런 자들이 호랑이에게 벗어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역할을 제시할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즉, 호랑이에게 삶을 잡아먹게 만듦으로써 자신은 훈련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기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사람을 홀리게 해서 호랑이에게 인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참기를 타고 다니는 호랑이를 잡아 죽인 뒤 참조자집을 통해서 상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참기책 의사도 중요합니다. 사고로 죽은 귀신들이 되게 그렇듯 자신만 다가 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귀신도 있을 테니까요. 이때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참기로서 능력은 상실하지만 원한당의 형태로 남게 됩니다. 다만 차궁의 원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다지 큰 힘을 부릴 수는 없습니다. 참기의 특징. 일반적인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슬픈 표정을 지으며 부슬픈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니면 이미 자아까지 지배당해 아무런 표정도 아닌 애매하고 기재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에서 이유 없이 슬피 울며 부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건 참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국은 호랑이가 멸종돼서 참기와 마주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마주친다 하더라도 적어도 호랑이에게 인도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호랑이가 없으니까. 참기의 능력. 호랑이가 영락이 사람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녀석이 부릴 수 있는 능력은 다르지만 참기 자체가 가지는 능력을 굳이 이야기하라면 3대 모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꺾이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무서운 능력입니다. 만약 산에서 삼면부지의 타인이 당신을 부른다면 당신은 어떡할까요? 저나 당신은 가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도둑일 수도 있고 유독 인구가 적어 산에서 처음에는 상대를 마주하게 되는 건 썩 유쾌한 경험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린 아들이 다룬다면요? 아니, 이 녀석이 왜 여기 있지? 참에서 가득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참기의 대가가 되어 참기 노릇을 하게 됩니다. 호랑이와 관련된 능력. 호랑이가 처음으로 사람을 먹었을 경우엔 참기는 궤적의 사수를 부릴 수 있습니다. 남편이 초기를 늦게도록 만들 수 있죠. 이 경우는 아내가 밥상을 차려서 넣어줬죠. 옛날엔 여자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했고 조옥과 가는 브리데였었으니까요. 그런 삶을 차리려고 나왔단 혹은 삶을 차리려 나오는 사람을 호랑이가 잡아먹습니다. 이제 호랑이는 사람을 2번 먹었네요. 이 경우의 창기는 호랑이의 겁족발 겨드랑이 표품에 위치합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2번 먹었을 때 참기는 이쪽에 경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 놓은 덫이나 호랑이를 몰아가는 역할을 맡은 몰입분들의 위치를 파악해 호랑이가 사냥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경우의 참기는 호랑이의 목이나 정수리 혹은 감대뼈 인근으로 이동합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3번 먹었을 때에는 참기들은 자신이 아는 지인의 정보를 호랑이에게 모조리 말해줘야 합니다. 전체적인 사냥물의 정보를 달걀처럼 셈이죠. 저마 호랑이가 천번 마을을 다녀가면 수차례 동안 자아의 다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생기게 된 저승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턱 아래쪽이나 저쪽 이쪽에 참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참기의 대처법. 참기들은 신맛의 음식을 매우 좋아해서 도저히 그걸 지나칠 수 없다는 엄청 스스로 보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매실입니다. 산에서 참기에게 홀린 것 같은 상황에 놓이면 매실 같은 신과일을 던지고 도망가면 참기를 따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초라나 조동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참기는 표적의 이름을 3번 이상 초보해서 부를 수 없습니다. 정글이 많이 풀어도 3번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이나 숲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면 여덟까지 않는 것입니다. 3번째까지는요. 만약 4번 이상 부른다는 방 참기가 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급여 대답하면 됩니다. 참기의 부름에 응답할 시 참기에게 곧바로 홀려버리기 때문에 절대 대답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호환이 든 마을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한 번에 4번 이상씩 부르는 방식을 사용했던 겁니다. 미리 4번 이상 성대를 불러 자신이 참기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참기는 자신과 가까운 친인척들을 수학적으로 찾아간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호환을 따라 지방 가는 혼인을 삼가고
가까이 지내는 것도 꺼리며 심한 경우에는 또 안에서 처방에 벌이를 적어도 있었습니다. 옛 선조들이 이 호랑이를 얼마나 저런 조절이 얻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기의 천도. 천도라고 하기 애매하지만 참기로 변하기 전에 돌려버리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조금 무린 척하긴 하지만 호랑이에게 먹힌 자리에서 그대로 처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된 그릇에 유리의 뼈가루를 모조리 집어넣어서 밀봉한 뒤 새로 된 막대를 자고 꽂아줍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뼈를 갑니다. 참기가 되기 전에 먼저 술을 두는 것으로 사람 있는 여인이 사망했을 때 시체를 투박내어 저작거리에 묻어버리는 행위와 착한 행위입니다. 참기의 젖은. 참기다 호랑이에 대한 젖선을 굳이 다룰 필요가 있나 싶네요. 참기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흔하니까 정치 참기에 대한 저석을 말 해보자면 버름 안에서 남국기가 소환을 당했고 이후 반항화 아들이 당했으며 급기야 마을 사람들까지 호환을 당하기 시작하여 사람을 고용해 호랑이를 잡아주기니 이 기이한 일이 끝났더라. 호랑이 무서워. 뭐 이 정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국의 어둠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